받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포럼 상무대표 강수현입니다. 우선 오늘 기업, 정부, 우주 시민사회의 책임 경영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반도 성진환 재단의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발표의 그 취지와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사회생활한 지 28년 차 됩니다. 초기에 한 10년간은 기업에서 홍보, 해외 마케팅, 영업에 종사를 했고요. 뜻한 바 있어서 제가 비영리 업계로 경험을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접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G20, OECD, 그리고 UN과 같은 그런 글로벌 세계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도 했고요. 국내 사례를 해외에 전파하고 소개도 하는 그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개념을 한국에 도입할 때는 어떤 시대, 어떤 시기, 어떤 정부, 어떤 정책 결정자, 그리고 어떤 학문적 좀 전문가에 따라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강화가 되거나 약화가 되거나 또는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약간 미세할지 몰라도 미치는 파장이나 여파는 우리나라 국가나 정부 그리고 기업, 사회,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제는 그런 저희 활동에 대한 어떤 소회 그리고 관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의 책임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IMF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정부의 책임 경영 중요성, 즉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정책에 대해서 책임 경영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책임 경영, 이 개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개념이 한국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즉 CSR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 경영을 다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주 상당하게 많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업만 책임 경영을 다해야 할까요? 저희가 많이 보는 바와 같이 노총의 불법 행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사실 실체적인 그런 진실이나 현실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사회들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금 시민사회의 신뢰 배신 행위의 슬라이드에 예를 든 예는 옥스팜이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부호기관이 IT 지진 사태에서 구호를 대가로 성매매를 한 그런 스캔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민사회가 높은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나도 결국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침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각 책임 주체들이 책임 경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왜 책임 경영을 해야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는 미래 세대의 정말 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 잡힌 그런 발전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책임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경영이라고 할 때는 보통 윤리, 환경, 사회, 경제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윤리나 환경적 책임은 사회적 책임에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즉 경제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충돌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모든 조직이 이 책임 경영을 다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된다는 이 명제는 ISO라는 국제민간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기관 혼자 제정한 게 아니라 전 세계 77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정한 기준이죠. ISO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 경영 기준은 인증을 요구를 하고 9,000 시리즈로 대표되죠. 환경 경영 기준은 14,000 시리즈로 대표되면서 역시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 정부, 노조, 시민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이 26,000의 기준은 인증을 요구하는 의무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즉 자발적인 권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징성 있고 중요하게 실천을 해야 될 당위성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ISO 26000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법들이 재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인가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글라데시를 제가 2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무총리실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정말 100년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이거 균형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경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것이 왜 적합하지 않은가의 논란에 대한 그런 근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광범위한 범위 때문입니다.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 17개나 되는 Sustainable Development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빈곤, 교육, 기아, 또 평화, 정의, 도시개발, 에너지, 환경을 망라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세부 목표가 169개가 되죠.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제가 OECD 장관 포럼에 본부에서 열린 이제 어떤 SDG 관련한 세션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OECD 국가가 지속가능 경영 발전 목표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현장에서는 60%가 되는 관계자들이 OECD 국가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경영을 수단으로 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해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기업의 책임 경영 노력만으로 가능한가? 공동 노력, 즉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당위성만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최저임금 정책에서 본 것과 같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를 현실에 따라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는 많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나 해결책이 없이 피상적인 현상에 대한 인공지능으로 충분한가? 네 번째는 부분적인 해결책이 어떤 경우에는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킴으로써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나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네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제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이 어떤 면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되어야 되는가, 현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 ISO 26000의 7대 분야와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책임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양극단의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업계 용어로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합니다. 즉 공유 가치의 창출이죠.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오른쪽 부분들이 윤리, 사회, 환경적 가치나 사회적인 경영, 그리고 이해관계자 경영 등을 나타내는 도표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주로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 선진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입니다. 이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용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용을 지향하는 책임 경영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 경영을 추진하는 방식과 지향성은 글로벌 그리고 국내 기관에서 각 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정책을 사이에 두고 각각 또 의무적인 규제가 효과적일 것이냐, 자발적인 실천이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 모이신 관계자분들께서는 물론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지만 규제 관련해서 늘 있는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했던 G20의 기업 경제계 그룹인 비즈니스20나 OECD에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받는 기업 사업 산업 자문위원회인 비약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실천에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G20의 시민사회 20개 국가 모임인 C20, 노조의 모임인 L20나 OECD에서 자문을 받는 노조나 시민사회위원회 투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부나 특히 기업 정책에 있어서 의무적인 규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ISO 26000은 보통 품질 경영이나 환경 경영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26000 오늘의 주제인 책임 경영 기준에서 있어서는 자발적인 권고 기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소비자, 지역사회 발전 이 7가지의 분야를 지향하는 ISO 26000 사회책임 기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현황이 있으며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거버넌스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버넌스는 조직이 목표 추구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그런 규칙이 있지만 거버넌스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그 주체, 사회 주체들이 조직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Government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CSR, 시민사회도 역시 사회 책임이 필요하며 자체 조직의 노조에서도 유니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중요합니다. 이런 네 가지 주체 이외에도 정당, 학교, 언론 모든 조직이 이 사회 책임 경영의 표준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떤 사태에서 학교들의 모랄 해저들을 많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도 책임 경영 기준을 빨리 도입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컨설팅사에서는 매년 국가의 지속가능 경영 순위를 발표합니다. 65개국 중에서 한국은 33위입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나와 있지만 저희 한국의 평가를 보시면 특히 거버넌스 부분이 상위권 국가보다 훨씬 약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거버넌스 지표는 국제평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인권, 법치 시스템, 투명성, 정부 안정성, 통화정책 독립성 등의 우리 지금 사회에서 특히 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특별히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주주 경영을 주로 위주로 하는 미국 기업에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80개의 미국 기업 CEO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필수의 목적이 주주 경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경영이다 라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을 위한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미국 기업의 주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기업 환경에서 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에서 이해관계자를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공동체, 사업보복이 그것이죠. 시민단체의 거버넌스는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과대의 대표성입니다. 즉 일부의 시민사회의 기관의 주장이 전체 시민사회의 주장인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있죠. 시민 없는 시민단체,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시민사회가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목적 전체의 문제는 최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비판받아온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오 장관의 임명 사태를 두고 우리나라 시민사회 양대 산맥인 경실련에서는 임명 반대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축인 참여연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죠. 오죽하면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는 힘있는 시민단체의 침묵이 임명 배경에 되게 도움을 주었다. 그런 조롱 기사까지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책임성, 민주성, 정당성, 비효율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민사회도 기업의 윤리 강령을 요구하는 바와 같이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노조
거버넌스는 어떨까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니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USR은 최근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장된 개념으로 노조도 다른 사회 책임 주체와 같이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노동 관련 학자들도 USR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이나 노총에서 시도한 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노총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한된 그런 제한된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총, 개별, 성별, 노총 모두의 그런 노조 운영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관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여기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여러 세미나에서 이미 다룬 적이 많았기 때문에 본 발제에서는 ILO 핵심 협약과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LO 핵심 협약에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금지와 관련된 8개의 협약이 기본적인 협약입니다. 실업률을 포함한 여러 노동 환경의 현황에 따라서 각각의 국가들에 따라서 어떤 국가들은 비준을 하였고 비준을 안 한 국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 협약들을 아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국내 법과의 충돌이 우려되므로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핵심 협약 3가지에 대해서 외교부의 비준을 의뢰를 2달 전에 하였고요. 이 3개의 협약과 충돌인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집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경사노위 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제정한 안에는 아시다시피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계에서는 기업과 무관한 사람까지 도대체 노조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는 극렬한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또한 노조에서도 역시 그런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차별이 나고 양쪽 다 만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비준, 후위법, 선후법, 후비준 이런 논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야심차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여러 각 단체 대표자들의 보이콧과 사퇴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되었고, 지금 2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도 논란이 많아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실행을 해나갈지 각계각층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권입니다. 인권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기본권이죠. 인권에는 노동권과 비노동권이 있습니다. 이 인권의 많은 부분이 노동 분야와 접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권에서는 비노동권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노동권 부분에서는 갑질로 대표되는 비인간적,
모욕적인 취급으로부터의 자유가 특히 우리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이라는 개념이 한 10년 전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인권 경영은 아시다시피 조직의 내부에 인권 경영이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와 같은 협력업체와 관련된 인권 경영 또는 해외 사업과 관련된 인권 경영이 있습니다. 즉 조직의 인권 경영과 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 경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현황은 조직 내의 인권 경영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호한 반면에 하도급 업체와 관련된 그런 리스크, 해외 사업의 인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해외 협력업체 그런 리스크도 기업만이 책임져야 될 책임 경영의 범위인지는 역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복잡한 도표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본국이 있고 제가 중소기업의 한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죠. 벤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임금이 싼 개도국에서 생산 공장을 지어서 현지 노동자들을 채용해서 제품과 물건을 생산해서 선진국, 바이어 기업, 벤더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 기업, 다국적 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인권 노동 문제가 심각한 개도국의 문제를 제기를 전공법으로 하지 않는 글로벌 시민사회들은 이 벤더 기업을 넘어서 바이어 기업 또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낙수 효과로 압력을 제기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문제들이 이 가치 사슬의 상부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슈 메이킹을 위해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지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광물 그러니까 자원 부국이죠. 독재 국가나 거버넌스 분쟁 이런 약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특히 정부와 반군 사이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죠. 특히 그런 그 무장단체 광물 채굴 사업으로 인한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 분쟁 광물 규제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 항공 이런 그 산업에서 원재료, 사실 휴대폰에도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런 원재료들이 원재료를 소싱하는 데 있어서 분쟁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법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대응체계를 가동해서 지금은 약간 안정화가 됐지만 사실 몇 년 전에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거의 지금 한일 그 무역 분쟁에 버금가는 정도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런 콩고 민주공화국이나 이런 분쟁이 많은 자원부국의 분쟁이 사라졌느냐라는 시각에는 역시 회의를 갖고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으로 인해서 규제를 실행하는 그런 서비스 기관들의 어떤 매출 신장에만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차원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그 분쟁 국가 같은 경우에 이 제재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 남아공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글로벌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투자 철회의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떤 성과도 많이 거둔 적이 있었지만 과연 그런 제재에서
떠나는 것이 정말 최적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책임 경영을 지키려는 그런 기업들이 떠나간 부재 상황에서는 더 책임 경영의 수준이 낮은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유사한 그런 맥락의 환경에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라는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이 효과적이고 어떤 통일이 중요하고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이죠. 기업이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여러 나라 초국적으로 행사함에 따라서 UN 글로벌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강제적인 의무적인 규제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무산된 이후에는 유엔에서는 특별 대표를 지정해서 소위 말하는 교통 정리를 했는데요. 몇 년 전에 2011년도를 기점으로 인권은 국가가 일차적인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기업도 존중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사회 책임 주체는 인권의 리스크의 잠재적인 현재적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책을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역할 분담적 협력 프레임워크가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국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지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각 행정, 지방 공기업에까지 인권경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달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이 되었지요. 한 달 동안에 총 400건 정도가 진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신고된 그런 현상은 폭언과 부당 인사 또는 업무 지시입니다. 이 법의 1호 진정이 MBC에서 부당 해고된 아나운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에서는 사실 우리가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실행해왔던 관행들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부산의 오고던 시장이 여직원들과 같이 앉아있는 회식 사진을 이 피해자인 여성이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SNS에 자랑 삼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내린 사진입니다. 사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인권, 갑질, 관행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사진을 올리거나 혹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중에서 어떤 직원이 아마 기관 내 신고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만약에 그 기관에서 제대로 그 고충 처리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면 청와대 민원이나 아니면 신문방송, 언론, SNS 이런 외부의 신고 채널을 사용해서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모든 조직은 조직 내에서 인권경영, 즉 갑질, 여러 가지 형태의 관행적, 비관행적 이런 관행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내부 신고 채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이슈입니다. 소비자 이슈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그리고 불만 해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대한 공정 마케팅을 기업만 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인천의 붉은 수돗물, 이 문제로 정부의 소비자인 행정품질의 재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기 재단 대표이신 박수영 대표께서 페이북에 또 쓰셨듯이 보이는 행정, 전시 행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정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행정, 정부의 책임 경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어떤가요? 편파성 없는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BS의 수신료 납부 거부처럼 언론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어떻죠? 광우병 괴담, 방사능 괴담처럼 그런 어떤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정책이나 활동 대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시민사회 운동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공정관행입니다. 특히 공정, 윤리, 정의에 대한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점입니다. 반부패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반부패에 대한 중요한 지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투명성 기구라는 아주 권위 있는 비정부 기구에서는 매년 부패 인식 지수, 즉 한 국가의 공공 부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런 지수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몇일까요? 한 조사 대상 180여 개국 중에서 한 45위 정도를 합니다. 물론 중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순위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정부 이 순위가 발표가 되면 정부는 순위가 올랐다, 뭐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기 나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고 연구에 착수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부패를 반부패를 증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따른 성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패 인식 지수는 기업인들의 실제 체감 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즉 비즈니스를 할 때 얼마나 뇌물이나 부패에 대한 요구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또는 국제 유수한 기관들이 공직자의 공권력 남용 정도나 정치의 부패 시스템의 정도 그런 수준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부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일반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부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나 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특히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최근에 그 모 장관의 임명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 자체가 불공정, 반부패에 이 반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반부패 정책, 이런 그 정책 시행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대표되는 부정청탁법은 어떨까요? 대가성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어떤 뇌물 요구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했지만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그 선물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요. 더더구나 국회의원이나 정당 시민 단체들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것은 제외함으로써 이 법에 많은 허점들을 내재하고 또 이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뇌물에 있어서 서플라이 디맨드, 즉 수요와 공급의 차원 동시를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유럽 해외건설협회, 즉 유럽의 33개국 그 국가의
건설협회 장들이 서명한 그런 문서인데요. 성명서인데 뇌물을 제공하는 서플라이 사이드, 기업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는 정부의 디맨드 사이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한국에서도 저희 기관이 UN 글로벌 컴퓨터 한국협회와 최근 3년 동안 페어 플레이어 클럽이라는 그런 반부패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업종협회, 두 번째 해에는 서울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상공회의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해에는 외국 대사관들과 외국 상공회의소와 연합해서 캠페인을 해서 230개가 넘는 그런 기업과 기관들의 반부패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야말로 환경성과 경제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공업 한림원에서조차 현행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주범이 산업계, 기업이라는 인식을 무작위하게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환경 규제 논의에는 산업계를 제외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이런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업종별 파급 효과는 금속, 서비스, 화학, 운수, 금속 이런 운송, 음식, 목재, 인쇄 등등과 같이 모든 산업계 전반에 파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 기준이 갑자기 30%가 강화가 됐는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도는 거의 50%까지 육박하고 GDP의 11조 원이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급격하게 조정을 해서 국내 산업계 부담이 2배나 증가를 했고요. 더더구나 이 수정 과정에서는 산업계 협의원과 전혀 부재하였고, 그리고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제조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회의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공학한림원에서는 환경 규제는 글로벌 여건, 시장 조성 수준, 경쟁국의 그런 어떤 관리 수준, 한국의 산업과 기업의 능력, 그리고 한국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 협상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경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맞추고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분이 아닌 전체 과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에너지 환경 정책 거버넌스에 특히 이제 녹색 성장위원회죠. 산업계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위원들들 중에서 산업계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기업사회공헌, 사회공헌, 기부와 사회적 경제, 사회적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기업사회공헌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개 기업이 매출 대비 0.14%의 사회공헌 금액을 쓴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교육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나 교육은 어떻죠? 현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맞는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가의 재정에 부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죠. 사실
이 사회공헌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15개국의 이 기부 여건을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 15개 나라 중에서 가장 기부 요건이 열악한 나라로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복잡하고 또 한 개의 기업이 상대해야 될 정부 기관의 숫자가 최소 3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자선 이런 위원회가 운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말 고효율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개인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국가 중에 이 시스템이 없는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최악입니다. 대부분 국가는 100%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은 소득 한도를 30%를 정해놓고 기업도 매출 한도의 10%에 그 중에서의 세금 공제만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250%까지 세금 공제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열악한 규제 환경 속에서 사회공헌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대통령 영부인이 기업을 대표들을 소환해서 하는 이 정책의 상황들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어떨까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아닙니다. 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대표되는데요. 사실 GDP에서 사회적 경제의 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4% 정도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6.5%로 우리나라는 2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한국이 유럽의 그런 복지 정책이나 여러 정책들과 어떤 수준이 같느냐는 것은 판단해보고 연구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공기관 펠로지원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의 펠로지원법, 즉 공공구매에서 사회적 기업 구매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은 사실 각계에서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으로 앞서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 윤리, 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도 중요합니다. 이 둘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갖춘 공유 가치 경영이 균형적인 책임 경영 방식이 지속 가능 발전이 지향해야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업에게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각 사회 주체 모든 주체가 책임 경영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별이 아닌 공동 노력, 속도가 아닌 방향성, 현상보다는 근본 원인, 부분보다는 전체를 지향하는 그런 지속 가능 발전 4가지 방식으로 제도 정책, 행동 인식, 문화를 바꿔 나갈 때 미래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상당히 신선한 주제였죠. 이 토론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일자 전략실장인 추강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로 아마 기업 중심의 CSR을 말씀해 주실까 생각이 됩니다.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자신만 추가로 발표자님께서 ISO에서 마련한 낙조직들의 어떤 경영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경영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시민단체 이런 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기업하고 노조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7가지 키워드들이 실제로 기업이나 노조 쪽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책임 경영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가 그동안 사회적 책임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조직들이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ISO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7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사실 지나칠 정도로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의 개념이라는 논의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교수가 나는 사회적 책임을 정리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책임은 경제적 책임이고 그다음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이루어진 이후에 윤리적 책임이나 자신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사실 지배구조나 인권이나 관행이나 공정운영 관련해가지고 실천 과제들이 쭉 전개가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고 실제로 그 관련한 어떤 현행 법규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표본적으로 법규를 적어놨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소비자 이슈나 지역사회 관련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천 과제들이 대부분 다 논의가 되었고, 그런 실천 과제들을 다룬 내용들이 실제로 개별 법률들이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한번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개별 법률들에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나오는 법률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개별 법률들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런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각종 기업의 법률을 부과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법률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같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실제로 기업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를 못했고, 이걸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노조들한테 사회적 책임 경영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재는 사회적 책임이 각 노동조합별로 자선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기부 이런 정도 사업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노동조합이 어떤 조직 이기주의에 함몰된 나머지 국가 전체 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노동시장의 연극화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실제로 어떤 국가 경제의 큰 어떤 문제 중의 하나인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어떤 각종 어떤 노조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노조도 당연히 어떤 사회의 조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어떤 비판적인 견해들은 노조의 어떤 불법적인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노조의 불법적인 어떤 그런 관행들을 조금 어떤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보면 노조의 혁명 배임, 즉 간부들의 어떤 혁명 배임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강경 투쟁, 그다음에 어떤 관행적인 파업, 불법 시위, 그다음에 채용 비리 혹은 노사 간의 어떤 협의 사항이 아닌 어떤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지나친 주장, 그다음에 어떤 노무 갈등 내지는 대기업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아니면 불법 시위를 위한 국선 정치 이런 것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고 기사와 언론에도 많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기여는 뭐냐면 아까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SO가 제시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7가지 기준을 맞춰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법률이나 규정상으로 많은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많아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가지고는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SO가 말하는 건 어떤 그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어떤 7가지 분류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맞춰봤을 때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나름대로 어떤 분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노조의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무엇보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노동조합원 간부들의 행정이나 비리이 자주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개선해야 할 가지고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회계 투명성입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에 보게 되면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 투명성에 관해서는 한 조문 한 2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감사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다음에 회계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가지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동조합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는데 지금 그 선거 관련 법률에 보게 되면 단체가 그 단체의 선거와 관련한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사회단체들도 특히 뭐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데도 다 선거 관련 업무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두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정의행위 투표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는 현재의 그 노동조합이 정의행위와 관련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행위를 언제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의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만 가지고 투표에 붙이고 그래서 정의행위에 대한 투표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정의행위를 언제 할지 어떻게 가져갈지는 노동조합 어떤 간부들의 어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만약에 노동조합이 정의행위를 노동조합 그 투표에 붙일 경우에는 우리는 정의행위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이며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투표에 붙여서 의결 내용에다가 포함시켜서 투표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어떤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의행위가 투표가 통과되고 나면 언제까지 정의를 해야 되는지 같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4주 내에 정의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식의 어떤 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관련해가지고는 기본적인 인권 논의와 함께 어떤 노동조합 차원에서 인권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현재는 그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만 처벌하고 노동자의 부당 노동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특정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혹은 어떤 특정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어떤 가입을 강요를 한다든지 혹은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벌을 했을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도 처벌하는 그런 규정들이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단행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각종 어떤 불법적인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논의가 있는 부분,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쟁의행위 시에 대책근로 허용 부분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대책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책근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조의 어떤 가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책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파업행위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직장을 전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파업이 영어로 워크아웃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은 완전 밖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직장 정거는 금지하는 내용 이것도 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현재 단임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게 되면 단임 유효기간이 3년 아니면 4년입니다. 따라서 단임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운영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중 운영 가능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채용 비리,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위법 그런 어떤 시정 명령을 많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현행 규정에 의하면 행정단체는 시정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정 명령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그 노동조합의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 같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런 시정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관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혹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구조 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이런 뭐 힘 있는 어떤 노동조합의 근로자들이 뭐 최근에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해서 어떤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쪽의 근로자들과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지역 사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노조의 각종 어떤 뭐 사회 공헌이나 지금 어떤 그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그런 공헌 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한 가지 사례는 이건 뭐 LG전자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자기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관련해 가지고 발표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이런 어떤 그 개별 노동조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노조의 사회적 책임 관련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좀 더 확산되고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몇 가지 어떤 그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몇 년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었던 것처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입법화됨으로써 좀 더 어떤 그 의무적, 강제적인 그런 어떤 인식들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가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진전되면서 어떤 구체적인 규정으로 체계화되었던 것처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뭐 얼마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규정들이 좀 입법화되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